흔히 다단계. 다단계가 더 유명하죠. 다단계 예, 쉽게 표현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으는데 모은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앞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을 주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네. 그럼 다 받을 줄 알지만 결국에는 앞에 사람들은 받지만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이 모은 사람들이 마치 개주처럼 모은 다음에 개주가 어느 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클래식한 사기예요. 1910년대에 나왔다 그러니까 1910년대. 예, 거의 100년 전 일입니다. 폰지가 뭐야? 폰지 사람 이름입니다. 아. 이탈리아 사람이 찰스 폰지의 사람 이름인데 마음 자체가 돈을 띄어먹을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잘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럴듯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홀랑 넘길 수 있는. 이 찰스 폰지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당시에 국제 우편 쿠폰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우편 쿠폰. 예. 여러 나라에서 동일하게 파는 거였어요. 여러 나라의 환율이 다 다릅니다. 환율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주면은 내가 이런 우편 쿠폰을 다 산 다음에 환율이 오른 나라에 가서 팔겠다. 그럼 수익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라. 내가 그걸 대신해 줄게.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줍니다. 실제로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45일 후 원금의 50%, 한 달 반이면 원금의 50%를 주겠다. 높네요. 높죠. 오. 90일이면 원금의 100%. 1년으로 치면은 400%의 수익률을 거의 눈덩인데요. 보장한 겁니다. 근데 또 혜택자가 있었겠죠. 처음엔 줬죠. 그게 중요하지. 긴가민가니까 조금 넣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주니까 돈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근데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은 전산화가 되니까 앉아서 뚝딱뚝딱 하면 팔리지만 그 당시엔 발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한 번 가서 팔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대규모로 집행이 될지도 의문시되던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국제 우편 쿠폰을 파는 우체국에 혹시 찰스 폰지가 너희한테 쿠폰 팔았니?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그런 거 없는데? 처음 들었다. 우리는 그런 사업 모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야, 뭔가 이상하다고 돈을 빼죠. 한 명, 두 명 빼니까 찰스 폰지가 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결국 1920년 8월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고 하는데 5년 뒤에 거의 비슷한 거를 미국 가서 한 번 더 해요. 이건 잡혀갖고 이제 9년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피라미드식의 다단계처럼 파는 이런 폰지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해보니까 너무 잘 속는 거예요. 너무 잘 속으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행처럼 퍼지면서 지금은 폰지 사기가 어떤 클래식한 사기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 많죠. 그중에서 제가 가장 유명한 사건, 정말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폰지 사기의 대명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버나드 메이도프. 네, 메이도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사건이 왜 유명했냐면은 이 피해 규모가 사기 행각 규모가 650억 달러가 나왔어요. 이 하나로 계산하면 지금 72조가 넘습니다. 감이 안 오실 텐데 72조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가 지금 SK이닉스인데 80조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SK이닉스의 거의 90%에 달하는 정도의 금액을 이 폰지 사기로 사기를 친 정말 글로벌 사기꾼이었습니다. 글로벌 사기꾼.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메이도프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입지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어떤 금융가였습니다.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은 지금 나스닥 거래소 회장을 3년 했습니다. 나스닥 거래소 회장이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거래소 이사장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미 22세의 월스트리트에서 자기 이름을 딴 증권회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메이드오프 투자증권이 잘 돌아갔다 그래요. 투자 운용사가 잘 돌아갔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뒤로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에 막 100%, 200% 이렇게 보장 안 합니다. 적절한 정도로 줘요. 10%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줍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아 좋아요. 예,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연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게다가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거래소 이사장급에 하는 사람이 거기 총책임자로 있고 회장으로 있고 이게 한 10년 이상 반복이 되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로 높았냐면 금융회사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금융회사들이. 기관 돈이 들어옵니다. 은행들이 돈을 넣어요. 운용해달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잘 돌아간 거죠? 실제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계속 줬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원금은 계속 까지고 까지고 있었는데 원금은 계속 까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는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제도권 회사로 보였던 게 이 사기의 굉장히 특징이고 그래서 거의 뭐 이 긴 시간 동안 안 걸리고 버텼죠. 그래서 이 메이도프 아저씨 개인사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개인 요트는 너무 당연하게 있고요. 뭐 호화 저택,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호화로운 생활을 다 누렸다. 사실은 이렇게 명망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금융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젠가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젠가가 무너지려면 누군가 빼야 됩니다. 누군가 빼야 젠가가 무너지는데 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8년에 그렇죠. 말하자마자 2008년. 아시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가 옵니다.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미국의 하기로 뉴욕 했습니다. 증시는 9.11 이후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공황 상태입니다.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다 같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주가지수가 뭐 완전히 폭락을 하던데. 자, 그럼 이 메이도프 펀드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얼마나 마이너스를 봤다고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다 돈을 빼고 있어요. 메이도프 입장에서는 여기서 돈을 빼면 우리의 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안 빼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막 10% 20% 주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줍니다. 한 0에서 1%뭐 이렇게. 잘 방어했다. 죄송합니다. 방어 정도 했다. 뭐 1% 마이너스를 못 가요. 이 사람의 실수인데 마이너스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때 당시 금융회사들은 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이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투자회사들이 보면서 저게 말이 안 된다. 지금 뭐에 투자라면은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저 거대한 규모의 돈이 커다란 손해 없이 저렇게 완만하게 유지가 될 수 있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돼 봅니다. 네.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해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지금 다 담았더라도 저 정도의 규모의 포트폴리오가 저런 수익률을 보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보고서를 레포트를 내요. 그게 낸 다음에 사람들이 불안해니까 한 명, 두 명 돈을 뺍니다. 한 명, 두 명 돈을 뺀다는 게 소문이 퍼지니까 다 같이 어르르 뛰어들어서 내 돈 내놔가 되는 거고 돈이 없죠. 그 순간 돈이 없지. 돈이 없죠. 문을 닫는 거죠. 마치 뱅크런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월가의 거물 메이도프란 사람에게 유명 인사들은 물론 난다 긴다 하는 금융기관까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사기 피해는 뉴욕 월가를 넘어서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수억 달러를 날리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었습니다. 특히 상류층에게만 투자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큰 손들을 유혹했고 연 8에서 10%의 수익률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의 20년 사기 행각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한꺼번에 70억 달러의 환매 요청이 몰리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메이도프가 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에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마지막 지시가 뭐였냐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줍니다. 많이 줘요. 어차피 추징돼요. 어차피 자기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쫙 뿌려요. 그리고 감옥 갑니다. 피해자한테 무릎 꿇고 그 돈을 회복시켜줘도 시원찮은데 그거 성과급 주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한 건
반성을 안 했습니다. 반성. 이 메이도프의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돈을 벌어다 줬다. 벌어줬다. 네. 앞에 사람들은 10%씩 너희 10몇 년 받았잖아. 받을 때는 다 좋아하고 왜 이제는 나한테 손가락질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또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차피 살 날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는 사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뻔하네요. 근데 미국이었습니다.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여러 개의 범죄를 지면 막 더하잖아요. 수백 년형이 나오죠. 네, 메이도프가 저지른 범죄를 갖고 와 보더니 더해서 150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100년이건 무기징역을 한 150년이건 건데. 무기징역이랑 똑같죠. 근데 마지막까지도 구명 활동을 하고 나는 나와야 된다. 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랬다가 작년이죠. 2021년 4월에 82세의 나이로 결국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Mr. Madoff, do you have anything to say? Mr. Madoff, say something to your victim. 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이팔 사건 워낙 유명하죠.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투자업체 회장 조희팔 씨.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원 넘는 범죄 규모. 금융 다단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조이팔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메이도프 사건보다 더 악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메이도프는 그나마 대상들이 좀 금융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이팔은 말 그대로 서민의 등을 친 그것도 수많은 피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냈던 사건인데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이팔이 1957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막노동이라고 하죠. 몸 쓰는 노동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사기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기에 눈을 떠서 2004년에 어떤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져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그럴듯한 방법이면 돼요. 뭐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이걸 리스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매달 그 리스료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의료기기를 사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그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근데 앞에서 폰지 사기 때처럼 조금 준 거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된 대로 줍니다. 이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률이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돈을 줍니다.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져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너도 나도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이팔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고 대리점 같은 걸 만들어요. 전국에다 대리점을 쫙 뿌려요. 그 의료기기를 파는. 가면은 의료기기가 전시도 돼 있어요. 네. 전국의 센터만 49곳을 만들어서 사기를 조직적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받아갔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립니다. 이 조이팔 사건도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원래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메이도프처럼 수십 년을 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런 명망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돈을 빨리 빨아들여 쓴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센터에 전화를 안 받고 뭐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회장이라는 조이팔 어디 갔어 했더니 행방불명. 못 찾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검찰에 뭐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2008년에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조이팔 일당은 전산망을 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고 돈을 들고 이미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조이팔 사건의 총 피해액이 지금 1조를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피해자가 그냥 발생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거죠. 네, 뭐 숫자로나 규모로나 뭐 믿기지 않는 숫자니까요.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돈을 주지 않다가 이달 초 갑자기 업체 대표 등 운영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들로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대부분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8천까지 돈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죽어가지도 못해. 거기 우리 집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인가요? 조이팔도? 똑같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만 이익을 얻고 뒷사람의 돈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사기. 범죄죠. 사기 범죄. 근데 더 안 좋은 게 2008년 12월에 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힐 거 하고 돈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다 얼굴을 아니까. 근데 밀항에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인터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워낙 피해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저 3년 뒤에 어떤 일이 이 동영상이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조 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발표가 나죠. 발표가 나죠.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씨의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얘기 많았어요. 예, 동영상이 오잖아요. 봐라, 죽었다. 가장 먼저 든 의심은 화장 들어가는 사람을 왜 찍었고 굳이 얼굴 보이게 유리관으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찍어갖고 가서 했다는 거. 또 뭐 사망 진단서에 뭐 중국 공안 뭐 도장이 안 맞았다, 사망 일자, 화장 일자가 안 맞았다 등등등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이 났던 사건이었죠. 뭐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실제로 뭐 가정이 파탄난 건 부지기수고 자살하시는 분도 뭐 많이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 검찰이 2014년에 조이팔 사건을 이제 재수사합니다. 전부 재수사를 해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서 2016년 6월 28일 날 조 씨가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지금 종결됐죠. 희대 사기꾼 조희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 가족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 대해 검찰은 위조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근거입니다. 결국 조이팔의 죽음은 이제 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죠. 야, 이게 폰지 사기가 100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폰지 사기의 근본적인 뭐 모든 사기가 그렇지만 우리 욕심이 좀 있잖아요. 1년에 30%, 1년에 40%, 심지어 막 100%. 그렇게 훌륭한 돈을 버는 모델이 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 상장 회사가 돼요. 그렇죠. 거기 투자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못 찾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30%, 20%, 뭐 50%를 보장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보장이란 말이 제일 위험한 말 같아요.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섣불리 보장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위험이라는 말을 숨기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건드려주는 것이 이 사기 수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보장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만 있어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얘기인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수익이 있으면 위험도 있다. 그렇죠. 위험이 있으면 수익이 있고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솔깃한 길을 조금만 좀 무디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인사회 조희팔 사건 이렇게 불리는 사건이더라고요. 일단 뭐 조희팔은 다들 아시죠?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던 범죄자고 피해액이 뭐 몇 조쯤 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뭐 그런 비슷한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고요. 이 사건의 특이한 거는 농인사회에서 벌어졌다는 거. 근데 이제 청각장애인이랑 농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입을 수 있잖아요. 베토벤처럼. 그렇죠. 네, 원래 청인이었다가 어떤 식으로든 청력을 상실을 해서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는 못하지만 자기는 말을 할 수 있죠.
이분들은 청각 장애인이고요.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경우, 네. 어릴 때 말을 구어를 익히기가 매우 어렵고 들리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구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를 자기의 제일 언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농인이라고 합니다. 농인에 이제 대비되는 말은 청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농인 사회라고 할 때 여기서 농인은 굉장히 끈끈해요. 네, 농인들이 농학교를 다니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선배, 후배, 동창 이렇게 막 이어지게도 되고요. 또 이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정체성이 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끈끈하기도 하지만 좀 폐쇄적이기도 하네요. 폐쇄적이죠. 네. 그런 집단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이 일어난 거기도 한데요. 뭐 농인사회 조이팔이라는 거는 별명이고 실제로는 행복팀 사기 사건. 네, 농아인들이 같은 신체 장애를 겪고 있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00여 명, 피해액은 280억 원대입니다. 총책 A씨를 포함해 조직원 대부분이 농아인입니다. 주범이 김모 씨라고 하는 자인데요. 이 사람도 농인이에요. 김 씨라고 부를게요. 김 씨는 같은 농인을 상대로 전부터 그 사기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업자가 2사람이 더 있었고 그때 조직원은 한 7, 8명 뭐 이 정도. 그때는 투자 사기 조직 이름이 행복의 빛. 행복의 빛. 네, 행복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동업자 중에 한 명이 다른 건으로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니까 이 김 씨가 이 행복의 빛을 조직을 재편을 해요. 행복팀으로 재편을 하고 그때부터 이 행복팀이 전국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투자자를 이제 모으는데 전부 농인을 상대로 모으고 이 농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농학교 선후배 학연이 있다 보니까 자기 선후배 동창들을 찾아가지고 아 우리 행복팀이라는 거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원금의 몇 배를 주겠다. 3개월 안에 2배, 뭐 3배 뭐 이렇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되게 큰 조직인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을 해요. 지금 부동산 개발업자가 높으신 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농인은 아니다. 청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길거리에서 쓰러졌었어. 쓰러졌는데 어떤 농인이 이 사람을 도와줬대.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네. 이 사람은 농인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야. 이분 이름은 지금 말할 수 없어. 높으신 분. 높으신 분이라고 하자. 이 사람이 아파트랑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얼마로 불려주겠다. 그리고 거기 공장을 지으면 너를 일하게 해주겠다. 또 너한테 일자리를 줄게. 나중에 연금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는데 일자리 준다는 얘기에 농인들이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고 해요. 보통 이제 농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특히 되게 이 높으신 분이라는 사람은 사실 실체는 없죠. 그냥 그 아까 김 씨예요. 김 씨, 총책인 김 씨. 김 씨는 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세차장에서 일한 적이 있고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투자금을 받는 농인들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라. 대출을 받는 걸 좀 어려워하면 대출 알선까지 막 해줬어요. 좀 구어가 되는 사람들로 의사소통팀을 꾸려가지고 제2금융권에 이 농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작게 투자한 분은 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이 투자한 분은 뭐 7억 원 이렇게까지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경찰이 검거를 해서 보니까 피해자가 한 500여 명, 그리고 이제 피해액은 한 280억 원. 네. 그게 다 그 피 같은 그 농인들이 한 분 한 분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몇억 원 이렇게 모은 돈이었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조직원들이 지역 팀장한테 돈을 보내고 팀장이 지역 총책들에게 보내고 이 지역 총책은 4개의 총책이 있었어요. 대전, 경기, 경남, 서울 뭐 이런 식이고 색깔을 뭐 부여를 했습니다. 뭐 파란 팀, 하얀 팀, 뭐 노란 팀. 이 팀장이 그 받은 돈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김 씨한테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구조였어요. 그 은행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요. 그리고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런 단합대회가 정말 이렇게 종교단체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하는 형태의 일을 다 했네요, 보니까. 네. 경쟁심도 좀 유도를 했죠. 뭐 등급을 A, B, C, D 등급으로 그 조직원들을 나누고 2천만 원 이상 내야 제일 밑에 D 등급을 벗어나는 건데 D 등급은 공장을 지어줘도 일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돈을 더 내게 유도를 했죠. 그리고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누가 보이면은 네댓 명이 거기를 찾아가서 휴대폰을 빼앗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심지어 뭐 농인 부부 중에 뭐 한쪽이 탈퇴를 하겠다 이러면 이혼각서를 쓰게 하고 심리적인 그 인지를 만든 거죠. 검은 배경에 가면을 쓴 남자가 수화를 하는 영상입니다. 투자를 거부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려는 농아인을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충성 맹세를 하게 하고 배신하면 끝까지 찾아내 죽인다는 조직 강령과 합숙 훈련도 했습니다. 세뇌 수준의 합숙 교육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농아인들을 노렸습니다. 농인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2016년인데요. 그 농인 한 분이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신고를 해요. 지금 농인한테서 투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도 그는 좀 민사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되돌려 보내고 해서 이분 서울 분인데 창원 중부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거기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도 힘들겠지만 변호사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수화 통역인이 있긴 해요. 하지만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이 힘들고 사건 내용이기 때문에 다 듣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정말로 통역하는 것처럼 조사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분이 말하시는 100%가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농인분들이 신고를 꺼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경찰서 장벽도 문제였던 거고. 그러네요. 첫 그 신고인은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이 A4지로 필담으로 신고를 필담으로. 하셨대요. 근데 그 필담으로 신고를 하는데 4시간이 걸렸대요. 그리고 경찰이 듣고 보니까 뭔가 수상하죠. 수상해서 탐문 수사를 하게 됩니다. 탐문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전국에 있는 것 같다. 전국적인 조직인 것 같다. 그리고 감독급들은 이제 금융계좌 같은 거 추적을 하고 명단을 확보해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찰이 집안 곳곳에서 현금이 든 상자를 찾아냅니다. 투자 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피의자 2명의 집에서 현금 7억 원이 나왔습니다. 총책급 피의자들은 고급 수입차를 몰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튼 검거는 다 했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구형을 했는데 처음에 김 씨한테 그 7년 6개월을 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농인들이 이 피해자 농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7년 6개월이 뭐냐. 얘는 농인 사회를 망가뜨린 아주 악질적인 사기 액수가 몇백억 대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구형이 낮네요. 여기서 이상한 논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형법 11조가 지금 들으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특히 당시 법조문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지금은 이게 표현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표현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 합니다. 표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죠. 이런 것들을 감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농아자들의 책임 능력이 일반 사람과 같지 않다고 보는 그 기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인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이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마라.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을 해가지고 더 높은 상습 사기랑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을 해요. 범죄단체 조직. 네, 범죄단체 조직. 근데 피라미드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1심에서 김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는데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23년.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요. 이게 농인사회에서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엄청난 타격이 됐죠. 일단은 뭐 제일 쉽게는 경제적 타격만 얘기를 하면은 막 자기 집을 담보로 막 몇 억씩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특히 이제 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한 달 이자가 막 몇백만 원씩 나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생겨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사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행복팀이 농인들을 꿰일 때 썼던 말이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청인처럼 살게 해주겠다. 청인처럼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 이 말에 그렇게 많이들 마음을 열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수사를 하신 이제 창원 중부경찰서의 수사과장님이 되게 멋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전국의 농인 상대로 이런 범죄에 당하지 않는 법, 그 예방책을 강연을 하세요. 작게는 그런 교육이나 농인 눈높이에 맞는 자료도 벽을 허무는 행위겠고요. 농인 취업 또는 농인에 대한 교육,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횡령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12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수시에서 택시 운전사 기사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승용차가 가로수를 받고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네네. 안에 중년 남녀가 있는데 차가 그냥 부서진 게 아니라 안에서 연탄불을 피웠고 수면제도 있고 이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남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여수시청의 8급 공무원이었어요. 회계과의 현금 출납 담당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감사원에서 여수시를 막 감사를 하는 때인데 이상하잖아요. 네네.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공금을 뺐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80억 원. 야, 8급 공무원이 80억을 했다고요? 시청에서 그걸. 예. 그리고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그 순간까지도 여수시청은 이분이 횡령을 한 걸 몰랐어요. 3년 동안 여수시청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간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김모 씨의 공금 횡령액은 모두 80억 7천만 원. 검찰은 회계과 공무원 김 씨와 그의 아내, 불법 추심 행위를 한 사채업자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부풀려 가로챘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내역서를 첨부해 상급자의 결제를 받은 뒤 시 금고에는 부풀린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 환급금이라며 차명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급여와 지출 업무 모두 김 씨 혼자서 담당해 가능했습니다. 횡령 수법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도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를 국세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국세청에 안 보내고 자기 계좌로 보낸 거, 또는 여수시가 이제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거 발행을 하면은 이거를 환금을 할 때 또 이제 좀 빼돌리는 거. 근데 안 보내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나요? 이 정말 웃긴 게 이 3년 동안 감사를 10번을 한 거예요. 불본이라 감사를 받았는데. 네, 여수시 자체 감사도 있고 심지어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특별 감사도 했는데 그때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했는데 어떻게 안 그러니까 안 이해가 안 됐죠? 되는데. 어떻게 안 걸렸지? 이분은 그냥 손으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하니까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아직 전산화가 안 됐던 시기인가요? 2012년이면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지 않을까요? 네, 이분 나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여수시에서는 이분이 그냥 손으로 작성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손으로 하는 거로 맡겼고, 그래서 이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옷가게를 했는데 사채를 빌려 썼습니다. 사채를 빌려 쓰고 본인이 또 이 자기가 또 사채를 빌려준 거예요. 사채 놀이를 한 거죠. 자기가 빌려가지고 나중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60억 원이 됐다고 해요. 개인이 60억을. 본인이. 네. 김 씨는 처음에는 부인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채 갚는 데는 한 48억 원 정도 쓰고 아파트를 4채를 사고 자동차도 3대를 사고, 동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요. 법정 최고형을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동료들은 화가 났고 부부가 둘 다 체포가 되는데, 체포됐을 때 부인은 심지어 사채업자한테서 벗어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 씨가 9년형을 받았고요. 추징금 80억 원 그리고 배상금도 60억 원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는 돈이 없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여수시도 뭐 숨은 재산 드러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찾을 수 없죠. 판수를 결국 15억 원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한 1, 2년째는 진짜 약간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도 지나가네? 그리고 몇십억 했는데 뭐 이거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0년 전인데 올해 뭐 사정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올해 되게 많았죠. 올해 하필 또 그게 최근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네, 임플란트 업체. 연초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금액이 너무 컸죠. 예. 자본금이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횡령한 금액이 2,200억 원이 넘어요.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횡령을. 도대체 2천억을 어떻게 횡령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안 들키게? 한국에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옥템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옥템 임플란트는 이 씨가 235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액수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무팀장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12월 31일에 이 회사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그때 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상장 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이 횡령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네.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이 회사 주식은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뭐 입출금 내역, 뭐 회사의 뭐 자금 수지,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거를 위조한 다음에 회사 돈을 자기 은행, 자기 주식 계좌 이렇게 뭐 이체하는 수법을 썼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00억.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수법이.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사주와 내부에, 뭐 사주와 있다. 뭐다 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1kg짜리 금괴가 855개가 나왔어요. 850. 681억 원어치를 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금괴가 집에서 나오고 가족 명의로 뭐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이게 특정 주식을 하루에 몰아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뺀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 그랬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따서 갚겠다.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 거죠. 그럼 네, 1억 채워 넣었어도 범죄죠. 1억 뺐다가 1억 넣었어도. 네. 그럼 뭐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채워 넣어도 그렇죠.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회사가 굴러갈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을 다 쓴 게 아니라 2020년 자본금이 예를 들면 2천억이었다면 그러니까 2천억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는데 빼고. 2021년간 한 몇백억 벌었겠죠. 고해 번 이익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다 날렸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1,414억 원 정도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기 전에 몰수하고 추징된 금액이 394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팀장이 자기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도 이 사람이 횡령한 액수는 2천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죄값을. 맞아요. 예. 반환한 게 나중에 참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범행했던 그 기수 시기 당시의 그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은 2,2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담하네요. 아예 걸릴 걸 각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횡령 범죄들 정말 오랫동안 계속 횡령 범죄 나오고 있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그 범죄자랑 인식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마늘밭에 묻어놔도
끝도 없다는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몇 년 살다가 마늘밭 파고 평생 부유하게 살지 뭐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언론에서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10억을 뭐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가는 거 어떠냐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간다. 그러죠 뭐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전과자가 되는 건데도 아이들이 그 신경 안 쓰고 10억이라는 돈에 그냥 혹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커졌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학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나쁜 방식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할 뿐이지 그걸 진짜로 그걸 나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영앤 리치 열풍, 그 젊은이들이 영앤 리치를 너무 좋아하고 영앤 리치로 보이는 어떤 셀럽들을 좋아하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한 10년쯤 전부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장님들이 나오면서 뭐 재벌 3세 그분이 재벌 3세 그 실장이 되기 위해서 뭘 밑바닥에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가지고 된 이런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너무 이렇게 슬슬 스며들다가 이젠 영앤 리치가 그렇게 대놓고 좋아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과 부자라는 꿈도 좋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 알쓸밤저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그러면 이미 너무나 많은 이미 홍보도 되고 있고 많은 방송에서도 조심하십시오라고 영화도 엄청 나오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피해 금액이 밝혀진 것만 2조 7천억이에요. 2조요? 네,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5년간 2조. 2020년 한 해만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힌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확인된 것만. 기업이네요, 기업.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피해 금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턴 매년 최대 기록을 쓰더니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메신저 피싱까지 더해서 4만 4천여 건. 하루 121명, 12분마다 1명이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 SNS들의 메신저가 막 시작될 때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한 30만 원 정도만 급하게 빌려달라.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는 학교 동창이었었는데 저는 현직에 있으니까 야 내가 현직에 있는 경찰관이 무슨 30만 원이 새벽에 갑자기 어딨냐 라고 답변을 제가 보냈어요. 누르는 순간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놈을 체포해야 되겠다. 감히 나를? 아니, 모르는 번호로 온 거예요? 아니요, 계정 메신저로 온 거죠. 그게 해킹이 됐던. 해킹이 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범죄자들이 오랫동안 쓰지 않는 사람 것을 찾아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내 걸로 전송이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안 쓰니까 모르는 거죠. 잘 안 쓰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누구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보내주는 이런 피해액이 7천억이라면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회가 지금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막 선거가 끝나서 막 어수선하잖아요. 피싱 범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사칭형인데 귀하의 통장과 전화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로 시작하는.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줬습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전화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전화 끊지 마세요라는 소리 들으면 그 순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줘. 요즘 진화한 거는 그 영상통화입니다. 영상통화. 그럼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보이는데 검사실을 만들어놨어요. 무대 세트장이에요. 무대 드라마 세트장처럼. 진짜 제가 가봤던 검사실이에요.
이제는 이 범죄자들이 잡혀갔을 때 본 장면을 만들어. 자기 취조 받으면서 기억을 다 가장 잘 만든 경험이 녹아있는 장소네요. 그렇죠. 다 경험이 있는 거지. 아 저렇게 해놓으면 검사실이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치밀해졌어요. 아 근데 이게 속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속을 수가 있겠나 싶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택배 사칭 같은 거야 많이 우리가 봤죠. 택배가 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뭐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예. 전 시킨 적도 없는데 설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레죠. 예, 택배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대요. 그래서 보낸 게 없는데 뭐가 오지? 맞아요. 누를 뻔했다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신종수법은 대포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박스를 그냥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택배 박스가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 아니세요? 그러면 아닌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권일용입니다. 전화번호는요? 거기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내가 개인정보를 계속 불러주고 있어요. 별별 아이디어를 다 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웹페이지 같은 거 이제 접속하게 만들어 가지고 감염시키는 메신저로 날라오는 이것을 누르는 순간에 그렇죠. 이 전화기는 이미 범인의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링크 누르는 순간. 네, 누르는 순간부터 모든 컨트롤을 범인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차 싶어서 112에 전화를 걸면 범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렀다라고 실수를 했다고 하면 그 전화기를 끄거나 놓고 다른 사람 걸 써야 됩니다. 신고를 할 때도 다른 사람 걸 써야 되지. 나도 모르게 실수했구나라고 112에 걸면 그 경찰이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분명히 내 손으로 112를 눌렀기 때문에. 근데 그 경찰은 범인입니다. 은행 직원이라며 이 씨에게 접근했던 남성이 보낸 대출 상품 링크를 클릭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자동으로 깔렸습니다. 이 씨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순간 이 씨가 거는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채 받았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아니죠. 확인해 보십시오. 금감원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다만 확인을 해서 맞다고 하면은 공공기관의 담당자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하십니다. 보이스피싱이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정말 범죄 단체예요. 그냥 단체. 그 운영 장소가 주로 뭐 중국, 베트남, 뭐 태국 이렇게 그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전체 범죄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총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책 밑으로 수직적인 이런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겁니다. 직접 통화하는 콜센터가 있고요. 통장 모집책, 이제 범행에 쓰일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돈이 들어오면 이제 인출하는 인출책. 그렇게 해서 수거한 돈을 환전해서 또 외국에 있는 총책한테 보내는 환전책. 정말 점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점조직으로 돼 있구나. 근데 저는 그 수사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인출책에 고등학교 학생들 고액의 알바를 제안을 해서 그 돈을 찾아서 어디 좀 옮겨줘라고 하는 심부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건돼서 전과자가 되는 게 지금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경찰학 연구 2021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그 10대, 20대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고 해요. 용돈을 구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일주일 동안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고 일당 50만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등교도 하지 않고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한 남성이 전화기를 든 채 아파트 다용도실에 들어오더니 세탁기 안에서 봉지에 든 현금 5천만 원을 꺼냅니다. 지난 1월 강원 춘천에서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모습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엄벌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뭐 10대나 뭐 20대 초반에 좀 사회생활 경력이 없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흔적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본인의 무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네. 심지어 아예 수사 단계에서 초기부터 구속 수사해요. 구속을 해야지 그 윗선을 다 파악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는 거예요. 훈방을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전문분들 훈방을 못 해요. 이거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공범이에요. 공범에 들어가. 무조건 공범이에요. 네. 통장을 빌려주거나 인출해서 옮겨주는 건 무조건 공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카드로 돈 주 인출해 주어라는 부탁은 절대 들으면 안 되겠네. 네. 그러면 너 5만 원 줄게. 뭐 이런 거. 그러면 혹시 그죠 해외에 있다는 윗선들이 이렇게 좀 잡힌 속 시원한 이런 사례들은 물론 있죠.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확인된 것만.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인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진짜.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건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베풀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좀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잡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이지.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책임이죠. 그렇지.